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모닝쇼 시작합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고 특히 S&P 500은 올해 들어서 45번째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장중에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요. 또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2%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주말 발표된 9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월 비로는 0.0%, 그러니까 오르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낮아졌습니다. 또 JP 모건 등 또 이렇게 금융권의 은행들의 또 실적이 예상을 갖다 크게 압도하면서 최근 들어서 테슬라나 엔비디아 기술주들이 주춤한 가운데 다른 쪽에서 또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장중 한때 코스피 2620선을 웃돌기도 했지만 외국인의 매도로 결국에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코스피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또 이 가운데 특징적으로는 이제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소식이 나타나면서 예스24 등 출판 관련주들은 또 강세를 보였죠. 오늘은 과연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에 새로운 코너죠. 업종 돋보기에서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과 관련해서 살펴봅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짚어보고 향후 전망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와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본격적인 실적 시즌 시작과 함께 뉴욕 증시 상승 탄력 맞습니다. 금융주 실적과 낮은 물가를 바탕으로 중소형 종목군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순환매 흐름이 이어지는 시장 정리해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0.33%, S&P 500이 0.61% 올랐고 다우지수가 0.97% 순으로 올라줬습니다. 다우와 S&P 500 사상 최고가 다시 썼는데요. 특히 S&P 500은 사상 처음으로 5,800선을 돌파해냈습니다. 주간으로 보더라도 한 주 동안 S&P 500과 다우지수는 각각 1.1%, 1.2% 올랐고 나스닥도 1%대 상승하면서 3대 지수 모두 5주 연속 오름세 보였습니다. 주요 종목들도 흐름 보시면 대형 기술주들 흐름이 지수에 비해서는 극적으로 좋진 않았는데요. 애플이 0.65%, 엔비디아도 0.01% 하락했고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0.12% 상승했고 이 알파벳의 경우에는 테슬라와 함께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테슬라가 로보택시 발표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투자 회사들의 발표로 매물이 출회되면서 8% 넘게 하락했죠. 여기에 차량 공유업체 우버나 리프트 같은 종목은 물론 알파벳도 반사이익 기대로 0.82%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아마존도 1.16% 강세 보였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도 1%대 강세, 일라이릴리는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면서 2%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미국 기업 시총 기준으로는 테슬라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섹터 중에서는 역시 금융 섹터가 11개 업종 중에서 가장 큰 상승세 보였습니다. JP모건과 웰스파고는 예상보다 견고한 실적 발표했고요. 특히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주가는 운용자산이 3분기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했다고 보고한 후에 3%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보시는 것처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등은 물론이고 US뱅코프, 웨스턴 얼라이언스 등 지역 은행주들도 동반 상승했고 그 외에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 찰스 슈왑 등 금융 서비스 기업들도 강세 보인 하루였습니다. 월간은 은행 업종을 경제 건전성의 척도로 보고 향후 실적 발표 기간에 대한 기대치를 정하는 경향이 있죠. 실적 시즌 시작이 좋았으니까 다른 산업의 실적 발표 분위기도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여기에 물가 지표도 시장 상승에 도움을 줬는데요. 9월 PPI가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과 같았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예상을 소폭 상회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상치 밑돌면서 꾸준한 인플레이션 하락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좀 걸리는 부분이 소비자 심리지수인데요. 전월 대비 악화됐습니다. 미시간 대학의 10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68.9로 보시는 것처럼 지난달 예비치와 또 예상치에 비해 낮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둔화하고 있긴 하지만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데이터상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 지표에 이 달러와 금리가 하락하는 등 안정을 보여줬고요. 시장은 중소형 종목 위주로 순환매 장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유가는 최근 중동 리스크로 최근까지 강세에 이어져 왔지만 되돌림이 유입되면서 하락했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밀턴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 석유 공급 차질 우려가 완화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WTI 보시는 것처럼 배럴당 75달러 선에, 브렌트는 배럴당 79달러 선에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 예정인 기업들 쭉 좀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 실적들도 좋다면 뉴욕 증시 강세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주요 금융주와 더불어서 여러 지역은행 또 금융사들 실적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중에는 이 넷플릭스가 첫 시작을 알릴 예정이고요. 대표 소비재 기업인 프록터앤드갬블과 또 존슨앤존스, 항공주들 실적 발표도 참고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주 미국인들의 소비력을 드러내는 소매 판매 지표도 발표가 됩니다. 미 경제가 연착륙을 향해서 순항하고 있는 와중에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눈높이가 한껏 높아진 상황에서 실적 시즌 대비를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밤사이 새 역사를 썼습니다.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초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5번째 지구궤도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는데요. 특히 처음으로 시도된 이른바 메가질라 로봇팔 장비를 이용한 로켓 회수에도 성공해 개발과 돼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70m가 넘는 초대형 로켓이 우주를 향해 발사된 지 7분 만에 다시 발사 지점으로 돌아와 거대한 로봇팔에 살포시 안겼는데요. 역추진 방식으로 속도를 급격히 줄인 뒤 서서히 수직 상태로 하강하다 발사탑에 정확히 안착하는 장관이 연출됐습니다. 첫 시도만에 얻은 값진 결과의 스페이스X는 그간 목표로 해온 슈퍼헤비 로켓 재활용 계획을 실현할 수 있게 됐는데요. 머스크 역시 기쁨을 감추지 않고 2가지 목표 중 2번째 목표를 달성했다며 인류가 여러 행성에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큰 발걸음이 오늘 이뤄졌다 자평했습니다. 보잉이 한 달째 이어진 노조 파업에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대규모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비용 절감을 위해 전체 인력의 10% 수준인 17,000명 규모의 감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와 더불어 차세대 주력 항공기 인도 스케줄도 내후년으로 1년 미루기로 했습니다. 노조에 소속된 기계공 33,000여 명이 일손을 놓으면서 현재 5,500대 가까운 항공기 주문이 밀려 있고요. 본사 재무 상태도 파업 여파로 한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70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 흐름 손실을 기록하면서 기업 채권 신용 등급은 정크본드로 강등될 위기에 놓여 있고, 파업이 지속되면 매달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보잉의 주가는 연중 최저 수준까지 추락했습니다. 미국에서 헬로윈 대목을 앞두고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지출이 감소세로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섬유협회는 올해 헬로윈 관련 지출이 116억 달러, 우리 돈 15조 6천억 원 수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약 5%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매년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올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블룸버그는 중저소득층 실업률이 늘고 고물가가 길어지면서 소비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돼 지갑이 쉽게 열리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요. 최근 발표된 10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 역시 석 달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바 있습니다. 올해만 빅라츠, 조어, 앤콘스 등이 줄줄이 파산을 신청했을 정도로 미국 내 유통업계는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요. 대목 중 대목인 헬로윈 소비가 위축되면 이미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유통업체 사정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방인 미국에서 독점 기업으로 낙인 찍혀버린 구글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앱스토어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나섰는데요.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되는 개방 명령을 항소를 추진하는 동안 보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이용자들이 구글 플레이를 통해 타사 앱스토어를 다운로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다른 결제 방식도 이용할 수 있게 하라고 주문했는데요. 또 스마트폰 등 기기 제조업체의 앱스토어를 기본 앱으로 설치하게 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최근 구글은 미 법무부가 설마 했던 강제 기업 분할 방안까지 검토하고 나서면서 회사가 쪼개질 위기에 처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반독점 소송이 어떻게 결론날지가 관건인데 일단 1심에서 패소했고 이에 따른 결과가 해체라면 이 구글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빅테크 업계 전체가 숨죽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금요일장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것은 출판주였는데요. 소설가 한강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자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한동안 출판업계는 독서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활자 외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면서 침체를 겪었는데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책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 출판업계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발표 다음 날인 10일에는 오프라인 서점가와 온라인 서점 모두에서 한강 작가의 책이 품절 행진을 이어갔고요. 심지어는 프랑스 파리나 영국 런던 등 해외 대형 서점들에서도 품절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어떤 기업들이 크게 올랐는지 보면 예림당이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밀리의 서재가 24.63%, 삼성출판사가 14.24%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웅진은 7.8%, 와이랩이 2.08%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기존 3.5%였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면서 2021년 8월 이후 이어진 통화긴축 기조가 38개월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자로 꼽히는 건설주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통상 금리 인하가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이고 주택 및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켜 건설업계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증권가에서는 금리 인하 폭이 확대될 경우 부동산 PF와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경감될 수 있다면서 금리 인하가 건설주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향후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하돼도 현재 업황에 비해 밸류에이션이 높은 수준이라 주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면서 중장기적인 접근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에 건설주 상승폭이 일부 제한되긴 했습니다. 삼성물산과 GS건설이 1%대, 또 대우건설이 0.8%, HDC, 현대산업개발과 DLENC가 각각 0.45%, 0.17% 상승했습니다. HLB의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의 미국 식품의약품청 승인 여부가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HLB 그룹주가 급락했습니다. 앞서 HLB는 지난달 20일에 리보세라닙과 캄넬리주맙 병용요법 신약 승인 재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했었는데요. FDA가 이에 대한 심사 진행을 클래스 2로 분류하면서 승인을 위한 기간이 최대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HLB 간암 신약의 승인 여부가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죠. 만일 간단한 수정이나 추가 정보만 필요한 클래스 1으로 분류됐다면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 허가 여부가 결정됐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연내 신약 허가를 기대했던 투자자들이 실망 매물을 쏟아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소식에 HLB 그룹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마감 상황 보면 HLB가 11.03%, 또 HLB 제약과 HLB 생명과학이 9%대 낙폭을 기록했고요. HLB 테라퓨틱스는 8.24%, HLB 글로벌은 6.89% 급락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 테슬라가 기대를 모았던 로보택시를 발표한 후 국내 2차 전지주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로보택시 공개 행사에서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2인승 자율주행 차량을 선보인 데 이어서 이 차량을 2027년까지 대량 생산한다는 목표와 함께 차량 가격이 $30,000 미만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제품 공개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잇따라 나오면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에도 세론이 켜졌는데요. 대체로 행사에 참여한 참석자들은 기대했던 주요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이빨 없는 택시라고 부르면서 테슬라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증거가 거의 없는 허황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고요. 금융 투자 전문 매체 베런스도 테슬라가 어떻게 무인 택시 서비스에 진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또 회사가 직면한 규제 장애물, 또 이를 어떻게 극복할 계획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실망감에 이어서 그동안 국내 2차 전지 주가를 끌어올린 로보택시 행사 상승 재료가 소멸하자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마감 상황 확인해보면 DRT가 10.71%, 금양이 5.24% 떨어졌고요. LNF가 4%대, 또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이 3%대 낙폭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금요일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우리 시장 약세로 마무리됐습니다. 장중에 양호한 분위기가 이어졌었는데 오후 2시를 기점으로 밀리더니 결국에 양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우리 시장의 아킬레스건이죠.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또 시장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번 주도 다양한 이벤트와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답답한 시장 해법이 있을지 전일장 복귀하면서 찾아가시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도 양 지수는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0.09% 약보합 수준으로 2,596.91포인트, 여전히 2,600선을 넘어서지 못했고요. 코스닥도 0.58% 하락하며 770.98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선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반도체 쪽에서 매물이 나왔고 코스닥 시장에선 2차 전지와 바이오 쪽이 흔들린 영향입니다. 지수가 잘 가는가 싶다가도 힘을 못 내는 건 수급 영향이 큽니다. 유가증권 시장 수급 마감 상황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5,693억 원 대거 순매도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기관이 2,849억 원 순매수 기록했고 개인도 2,775억 원 사자 포지션 취했지만 외국인의 거센 매도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은 좀 사뭇 달랐습니다. 외국인이 624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도 92억 원 매수 우위 기록했는데 개인이 479억 원 팔아치우며 지수는 밀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유가증권 시장 삼성전자가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 0.68% 오르면서 59,300원, 3거래일 만에 상승부를 켰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0.37% 내려서 18만 6천 원이었습니다. 2차 전지 대표주가 하락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3.75% 빠졌는데요. 시장에서 기다렸던 테슬라 로보택시 행사 이후에 세론이 나온 영향이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1%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91% 상승세 시현하면서 102만 원 선이었고요. 현대차와 셀트리온 등이 1% 넘게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종목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시총 1위인 알테오젠이 4.61% 상승하며 38만 6천 원에 마무리됐지만 바이오 종목인 HLB가 11% 넘게 급락했습니다. 간암치료제 리보세라닙이 미국 FDA 승인 결정이 내년으로 미뤄진 영향이었고요. 2차 전지주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엔캠까지 2, 3%대 낙폭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삼천당제약과 휴젤, 리노공업은 5% 넘게 뛰었습니다. 환율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 달러 기준 70전 떨어진 1,349원 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가 지지력을 나타내며 환율 하락은 제한됐습니다. 이후 야간 시장과 역외환율 움직임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요.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 1,349원 선으로 오늘 외환시장 잔잔하게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 상승폭이 과도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이번 주는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요?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는 잦아들었고 삼성전자 잠정 실적도 확인한 터라 시장 불확실성의 정점을 통과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과 중국, G2의 경기 지표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받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미국의 9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그리고 금요일에는 중국의 3분기 GDP와 9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발표되는데요. 특히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경제 지표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겠습니다. 미국의 금융주와 글로벌 반도체주를 필두로 실적 시즌이 본격 시작하는 만큼 양호한 실적이 또 증시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겠는데요. 16일에 ASML 그리고 17일에 TSMC 실적이 힘일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주의 불씨가 될지 주목됩니다. 앞서서 화요일에는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약 위고비가 국내 출시되니까 바이오 업종 비만 치료제 테마 눈여겨보셔야겠고요. 오늘은 미국에서 방산 박람회가 열리고 파리 모터쇼도 개최됩니다. 방산과 자동차 업종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한편 전 거래일 시간의 거래에서는 출판과 자동차 부품주가 강했습니다. 출판 쪽은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에 한강 작가들의 책들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다산 네트워크스와 밀리의 서재 등 관련주가 주목받았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는 현대차의 인도 증시 IPO를 앞두고 세계 주요 투자자들이 참여할 것이란 소식에 강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이런 흐름 이어갈지 지켜보시죠.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는 다우와 S&P가 또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상승하며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잘 가는가 싶다고도 고꾸라지는 우리 증시. 한 주의 시작인데 이번에는 미증시 분위기를 잘 이어받아서 첫 단추가 잘 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3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진짜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뭐 금요일 오전에 우리 시간으로 오전이었죠. 네. 그 테슬라 로보택시 언베일 행사가 있었고 또 지난주 금통이 3년 금통위가 2개월 있었고, 만에 맞아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죠. 네. 네. 한은도 마침내 금리나 그 행진에 이제 동참했다는 것이고. 네. 근데 그 로보택시가 한번 찍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워낙 큰 행사였잖아요. 행사였죠. 거기다 평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네. 이제 테슬라 주가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I 리서치 한용희 수석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뭐 테슬라 로보택시 행사 로스앤젤레스 그 워너브러스 세트장에서 열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반응이 굉장히 엇갈리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여러 가지 그 분할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첫 번째로 일론 머스크가 모델 2가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은 네. 사이버캡이 공개가 됐는데, 예상 프로토타입하고 굉장히 좀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 로보택시 사이버캡을 공개하는 순간 프리장에서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근데 로보택시 공개하면서 한 3%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시장이 실망했던 부분은 이제 구체적인 재원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옵티머스 때문이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옵티머스를 공개하고 시장에서 일부 의혹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 원인들이 뭐였냐면 옵티머스가 AI를 탑재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원격으로 조종을 한다라는 것에서 좀 발단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 행사에서는 옵티머스가 메인이 아니고 사이버캡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그 지금 $200 이제 217달러에 좀 마감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200 초반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좀 일차적인 매수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좀 주가는 이제 쌀 때 사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CG를 좀 보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 겁니다. 이제 핸들도 없었고요, 네. 페달도 없었고요, 이제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제 2인승이고. 뒤쪽 트렁크를 보면은 이제 넓은 화물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짐이 많거나 할 때는 화물 공간에 좀 실어서 캐리어를 실어서 이동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차량 가격은 이제 3만 불 이하로 좀 책정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 이제 캘리포니아랑 텍사스에서 이제 모델 3랑 모델 Y를 대상으로 로보택시를 시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사이버캡 같은 경우 2026년에 시작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했던 거는 뭐였냐면 무선 충전 관련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이제 네. 2023년에
그 당시에 이제 무선 충전 업체 와이페리온을 테슬라가 인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유가 뭐였냐면은 로보택시 사이버캡이 이제 충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거를 그 선을 꼽는 게 아니고 무선 충전을 기반으로 충전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에는 뭘 하냐? 로보택시 언베일 행사에서 공개가 됐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 기계가 차량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보밴까지 좀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는 좀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좀 정확한 재원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로보밴은 마일당 이제 14에서 15센트 더 저렴하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여기서 더 크게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한번 매수의 기회를 활용해보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그때 10월 10일 행사 11월 11일로 또 미뤄지는 거 아니냐. 테슬라 타임 내지는 머스크 타임으로 했더니만 보니까 1시간 늦춰졌더만요. 예. 다음번 출연하실 때 제가 커피 사고요. 네, 잘 먹겠습니다. 예. 방금 저 로보밴은 저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저 과속 방지턱 넘을 수 있을라나? 자, 어쨌거나 우리 네. 태자랄 우리 한영희 수석께 그러면 그 다음 날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이버캡 공개 행사인데 좀 주객전도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옵티머스 군단이 좀 공개가 됐거든요. 한 10개 내외 옵티머스가 공개가 됐는데 저는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게 이제 옵티머스 행사도 아니고 이게 사이버캡 행사인데 옵티머스가 주가 됐다라는 거는 조금 과도한 하락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8.78% 그동안에 상승했던 부분들에 대한 좀 차익 실현 욕구들도 있겠고, 그다음에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이제 뭐 손절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오겠죠. 그런데 저는 좀 과도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뭐 $200 초반이 된다. 완전히 $200 극초반이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테슬라에 대한 그 FSD를 따라올 수 있는 경쟁자는 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상용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여전히 좀 라이다를 쓰지 않고 비전만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라이다를 탑재하지 않고 비전을 하게 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양산에 대한 한 대당 그 가격을 완전하게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이버캡 디자인이 좀 멋지긴 하더라고요. 열릴 때 그 버터플라이 도어도 그렇고, 근데 깜빡이가 약간 아래에 있어서 우리 보통 이렇게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건 또 어떤 반응이 있을지는 봐야 될 것 같고 사이버 트럭을 연상케 하는 좀 후방 디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디자인은 멋졌습니다. 네. 자, 이제 어닝 시즌 뭐 본격적으로 포문을 열었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테슬라도 곧 3분기 실적 발표하게 될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내일 모레죠. 이제 16일 날 현지 시간으로 이제 10월 16일 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약간은 중립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일단은 좋은 쪽에서는 9월 달 중국 판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3분기에 총 18만 1,900대를 판매를 했고요. 이게 분기단 성장률로 본다라고 하면은 중국 내에서는 이제 24% 성장을 한 겁니다. 근데 정확히 뭐 알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3분기 글로벌적으로 46만 2천 대를 인도를 했죠. 근데 여기서 중국 시장이 회복을 하면서 모델 Y 판매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익을 깎아먹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여전히 좀 사이버 트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델 X랑 모델 S 이제 1억이 넘는 차량에 대해서는 판매 감소가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만큼 상쇄를 했을지는 일단은 어닝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이버 트럭이 아직까지 이제 3분기에는 완전하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3분기 말로 가고 4분기로 가면서 어느 정도 사이버 트럭이 이제 4680 배터리도 1억 대를 넘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익 면에서는 조금 적자의 규모를 축소했을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발표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또 송재경 대표님 계시니까 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정말 우리 정민 앵커 말씀하신 듯이 체크할 게 많았던 네. 한번 좀 송 대표님이 한번 복귀를 한번 해주시죠. 지난주 너무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 뭐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기다리던 예. 한국은행의 금리 금리 인하가 인하 있었고. 예, 뭐 어제 보니까 블룸버그에서 칭찬하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잘 버텼다. 잘 버텼다. 예, 그러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하고 오히려 아, 예, 네. 예,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이제 인하한 거 아니냐라는 그래서 진짜로 그 축하하는 그러한 그 기사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테슬라 이슈 뭐 이것도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하고도 이제 연결 이따가 뭐 네, 찾아보겠지만 그렇죠. 이 연결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그 사실 지난주에 마지막에는 금융주가 미국의 금융주들이 반등하면서 이번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또 한치에 키웠고. 끌어올리는 거기에도 또 제이비 다이먼은 또 거기다 찬물 한번 빡 낀져주고 어쨌든 다양한 일이 상당히 좀 많이 또 벌어졌다. 물가지표도 2개 다 나왔죠. 그렇죠. 이제 CPI, PPI 뭐 이따가 네. 다 한번 보시겠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좀 많이 믹스된 예. 상황이 좀 벌어졌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지난주에 한 주는 또 그 전주하고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딱 중간쯤에 위치해 있었고 가장 좋았던 국가로 따지면 대만과 일본이었다. 하하. 예, 그러니까 대만과 일본. 예. 이제 사실 지난 한 주에 가장 좋았던 업종이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업종이었거든요. 네. 엔비디아가 워낙 또 아쉽네요. 예. 우리나라 반도체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의 대장주가 또 삼성전자인데 엔비디아하고는 안 치려서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대만 가권 지수가 제일 좋은 상황. 그다음에 그 이시다 시게루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그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던 것이 네. 도움을 주면서 니케이 간조 그다음에 2등을 차지했고요. 우리나라는 중간 정도 되고 사실은 홍콩 항생 지수는 기대했던 부양책 금요일까지 이제 그 토요일 날 발표까지 합치면 아마 이번 주에 좀 더 많이 밀릴 것 같은데 어쨌거나 시장에서 기대했던 구체적인 그런 부양책이 화끈하게 좀 안 나와주면서 홍콩 항생 지수는 저 합치면 원래 한 30% 올랐다가 지금 한 6% 이상 빠지면서 조정. 이게 무슨 개별 종목도 아닌데 지수가 이렇게 급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에 상당히 유사했던 거는 저는 중국 정부랑 테슬라의 머스크였다. 상당히 네. 둘이 비슷했다. 어떤 점에서요? 예, 그러니까 자기 지향점 목적지는 얘기했는데 어떻게 갈지 가는 소위 로드맵 디테일이 없었다. 발표를 제대로 안 해준 그런 측면에서는 머스크랑 중국 정부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생각을 머스크가 하고 있어요. 사이버캡을 2027년까지는 대량 생산 가능하게 하겠다 했는데 제가 그래서 히스토리를 쭉 찾아보니까 2019년부터 매년 이 로봇 택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 19년도에 했을 때는 내년에 될 거야. 네. 20년도에 내년에 될 거야. 매년 내년에 될 거야 얘기하다가 이번에 확실히 뭐 바뀌었습니다. 내후년에 될 거야. 네, 2027년부터 내년 하다가 내후년으로 예, 이번에 유일하게 바뀐 건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일관성이 좀 있긴 하죠. 그런데 왜 사실은 테슬라에 대한 코멘트, 그러니까 그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 좀 말할까 냉담했나? 네. 네. 사실은 지난 5년간 매년 내년 했던 것이 이번에도 또 사실은 좀 나타난 것이 근데 이번에 본인 인정했잖아요. 시간에 대해서 너무 그동안 낙관적이었다라고 인정했잖아요. 매번 그랬습니다. 얘기를. 왜냐하면 이게 사실 한 10년 된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은 시장에서 기대했던 건 뭐냐면 원래 사실은 이제 규제 당국하고 어떻게 이걸 풀 건지 그다음에 이걸 매년 얼만큼 생산할 건지 뭐 이런 얘기를 사실 네. 듣고 싶어 했는데 그런 얘기는 없고 이제 약간 이제 이 브랜드 이미지 이벤트로 했던 것 때문에 결국은 투자자들의 눈높이랑 머스크가 보여주고 싶은 이것이 이제 시각차가 좀 났던 것들이 금요일 날 장을 좀 많이 빠지게 했던 거고 이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늘부터 걱정되는 게 7번 차트를 그냥 열어봐 주시면 네네. 그냥 이게 최근 들어서 테슬라 주가랑 우리나라 2차 전지 주가가 거의 그냥 똑같이 움직였거든요. 네. 예, 7번 차트입니다. 이게 보시면 파란색 선이 우리나라 이제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ETF고요. 그다음에 붉은색 선이 테슬라 주가인데
보시면은 올해 그 거의 8월 이후로 보시면 7월부터 8월 이후로 보시면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네, 사실은.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 테슬라 상승이 우리나라 2차 전지주 상승에 큰 도움을 준 건 맞거든요. 근데 거꾸로 지금 테슬라 주가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 2차 전지 투자에 약간은 좀 부담이 되는 그 테슬라 주가가 좀 발목을 잡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자막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겠네요. 저기 로보택시 공개되자 시장은 환호라고 했습니다만 그때는 시장이 안 열린 상황이고 맞습니다. 그 다음 날 장이 열리니까 주가는 아주 혹독하게 심판을 했고 그 디테일이 부족한 부분 환호한 사람들은 그날 그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에 구경 온 맞습니다. 그 저기 머스크 빠들이 아주 환호했죠. 원래 사실 제대로 열리면 대낮에 네. 실제 도로에서 사실 저 행사를 좀 길 막고라도 했었으면 예. 블락을 막고 이게 왜냐면 워너브라더스에서 영화처럼 사실 찍은 근데 거잖아요. 이게 아직 일반 도로에서는 주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사실은 LA 정도 되면은 아. 정부 당국 얘기해서 우리나라 영화 예. 찍을 때 한번 막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예. 충분히 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 그러니까 그래서 테슬라 팬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기대가 또 이제 주가 하락의 실망으로 좀 같이 연결이 된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아까 송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중국 관련한 멘트가 조금 제가 귀에 들어오는데 결국 토요일 날 중국 재정부장, 우리로 치면 재무부 장관급이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는 거로는 3번째에 해당하는데 특히 2번째 재정정책 발표가 중국 그 발개위라고 하죠. 발전개혁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게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그때 홍콩하고 본토하고 막 이렇게 급락이 왔고 네. 그래서 준비한 게 3차였는데 네. 거기도 별로 알맹이는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번 주 중국 증시는 계속해서 좀 조정이 더 이어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제가 차트를 안 갖고 왔지만 홍콩에 우리를 따지면은 소위 소위 인버스 예. 예. 인버스 ETF의 자금 유입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역으로 말하면 지금 이제 중국 투자자들도 상당히 이제 이게 그 변동성을 트레이딩하는 관점으로 하지 구조적으로 쫙 들어오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중국 시장은 전반적으로는 좀 투자자들의 인내심을 좀 시험하는 결론적으로는 투자자들이 인내심이 근데 상당히 지금 되게 낮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상당히 매도로 대응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10월 안에 그 중국의 그런 상무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경제적인 좀 디테일에 대한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마 좀 상당히 변동성이 이제 중국 시장의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는 살림에 여기저기 빚은 있고 마이너스 대출까지 쓰고 이 와중에 뭘 또 해보려니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중국 형편이. 그런데 지금 혹시나 중국이 조금 이렇게 중국 증시 쪽에서 조정이 오면은 우리가 조금 반사이익은 기대할 수 힘들까요?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돈들 아, 글로벌 자금이 아니면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는 돈들.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그건 이제 환율하고 좀 영향이 좀 있어야 될 것 환율하고. 같고요. 네. 일단은 지금 보시면 그래서 지난주에 발표된 데니까 지지난주 자금 흐름이죠. 보시면 중국 주식은 역대급으로 지난 10여 년간 주간 단위로 가장 많은 자금 유입이 엄청나게 있었고요. 반면에 일본 시장에서는 역대급으로 사실은 자금 유출이 일본에서는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이번 차트에서 보여지는데 네. 아마도 이제 이번 주에 되면 이것이 또 이제 상당히 좀 다시 되돌림 현상. 지금 보시면 중국 주식의 펀드의 이제 주간 유입 파란색 선은 이제 주간 차트고 지금 짙은 실선은 지금 4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예. 보시면은 엄청나게 이게 많이도 들어갔네요. 예, 지난 10년간 역대급으로 사실은 좀 많이 들어갔다 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차트를 보시면 이것이 어디서 좀 많이 빠졌냐 보면 일본에서 실제로 좀 많이 호호. 빠진 걸로 예.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번 주에는 이것이 또 이제 어느 정도는 또 다시 역전될
확률이 좀 충분히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채 수익률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보면은 지금 4%를 웃돌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거든요. 지난주 전반적으로 수익률 상황이 어땠는지 좀 체크해 주시죠. 예, 사실은 이게 이제 연준을 비롯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다 인하하고 있는데 네. 보통 이러면 이제 시장 금리가 내려가야 될 거라고 우리 다들 생각을 네.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한 주간 그다음에 한 달간 모두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인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미국이 한 달간 한 11% 올랐고 예. 한 주간도 한 2% 이상 올랐고요. 전반적으로는 모든 국가,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뭐 스위스 일부는 워낙 낮으니까 변동성이 엄청 셉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들 올랐고 결론적으로는 확실히 지난 1년 동안 짧게는 한 3개월 동안 그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장 금리는 미리 선반영에서 많이 빠졌다가 네. 이제는 좀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또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예상 밖으로 좀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장 금리는 이거 우리가 너무 급격하게 끌어내렸냐라는 이제 우려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이제 선반영하던 거를 되돌리면서 국채 금리는 좀 많이 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고요.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것이 연결돼서 달러도 네. 미국 달러는 강세, 예.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는 다 약세로 완전히 돌아섰다. 그래서 다음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달러 지수는 한 2% 한 1개월 동안 2% 이상 올랐고요. 지금 제가 점선을 꺼놨잖아요. 지금 왼쪽 통화 강세인 나라는 남아공, 호주, 중국. 왜냐하면 네.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책하면은 호주가 제일 수혜를 받지 않습니까? 원자재 네. 수입을 많이 해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저쪽만 강세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나라들은 사실은 달러 대비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거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지금 미국에서 원래 자금이 좀 빠져나와서 이제 신흥국에 쭉 뿌려져야 되는데 네. 일부는 그래서 이제 중국에도 좀 들어가고 뭐 이랬었는데 지금 환율이 다시 달러 강세, 강달러, 나머지 나라 통화 약세로 가다 보니까 쉽게 자금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 보면은 시장과 관련한 뭐 사후적인 해석이라도 딱 듣는 순간에 직관적으로 맞아 싶은 걸 갖다가 이렇게 많이들 원하시는데 사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대표님. 아니 미국이 연준이 그렇게 벼르다가 금리를 인하에 나서면서 그것도 25bp가 아닌 50bp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시장 금리인 국채 수익률이나 달러 시세가 더 올라버렸다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식과는 또 반대되는 그러게요. 거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장의 선행성 미리 다 반영해버리는 그것도 확인할 수도 있고 하는데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서 CPI하고 PPI까지 봤을 때 그러면 지금 미 연준은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그래서 11월 달 그 FOMC 이제 그 대선 끝나고 바로 그 바로 주간에 있지 않습니까? 11월 5일 날 선거고 6일, 예. 7일 이틀이죠. 예, 네, 바로 네. 이제 네. 그 다음에 FOMC 열리는데 최근 들어서는 확실하게 금리 인하가 아니라 스킵, 건너뛰기 가능성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동결. 그렇죠. 예. 그냥 유지. 이 가능성이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반영해서 지금 보면 2년물 금리나 이런 것들이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고 예,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듣고 보시면 요 차트 하나만 보시면 눈에 확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가 지금 한 번 떨어졌는데 지금 짙은 파란색 선 11번 차트입니다. 보시면 말씀 주신 대로 금리 유지 확률이 원래는 거의 완전히 없었다가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 인하하는데 빅컷이냐 스몰컷이냐 갖고 그게 문제였는데. 예, 그걸 논의하고 있다가 최근에 발표됐던 데이터들을 보면 이게 이제 확실히 연준의 기준금리는 한 번 떨어졌지만 쉽사리 낮추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11월은 스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주 높진 않습니다. 한 20% 전후인데 어쨌거나 지금 거의 제로 확률에서 지금 다시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시장이 확실히 생각하고 예상한 대로 시장이 실제로 움직여지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또 좋게 해석하자고 들자면은 그야말로 미국의 골디락스 국면을 갖다가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급하게 막 금리를 내려야 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이제 포지션을 미리 예상을 하고 이제 연준이 금리 나면 다 따라서 금리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춰서 업종도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놓잖아요. 근데 네. 그게 이제 틀어지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하느니 그래서 지금 또 하는 지금 연준도 11월, 12월 두 번의 그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이제 갔잖아요. 두 번, 예. 금통위 두 번 앞두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금리를 잘못하면 못 내릴 수도 있겠다. 이번이 잘 적기에 잘 잡고 한번 금리를 내린 거고 우리 한은도. 네, 한은은 못 내릴 수도 있겠다.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보는 이유는 이게 한미 국채, 10년물 금리 국채 금리차 역전이 다시 좀 많이 벌어졌어요, 지금.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짙은 검정색이 위로 올라가면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금리 차가 이제 좁혀지는 거고 지금 네네. 미국이 더 높잖아요. 우리가 예. 낮고. 그래서 좀 좁혀지는 거고 내려오면 다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채 금리 차는 지금 축반전을 해놓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예. 거꾸로 읽어야 되네. 네네.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마이너스인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지금 거의 100bp. 예. 이게 한때는 120bp까지 갔었는데 예. 이것이 거의 60bp까지 줄었다가 지금 다시 한 거의 100bp로 다시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거 정확히 $1 환율이 보시면 반대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금리가 세지면,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의 금리차 역전이 심해지면 원화가 약세로 가는 거죠. 환율이 예.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왜 이렇게 환율이 우리나라 환율이 약하지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금리가 강하고 우리나라 금리가 상대적으로 약하면서 역전이 좀 더 다시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하는 입장에서 남은 기간 동안 저 역전이 좀 좁혀지는 것이 지금 기대하는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나머지 두 번 동안 FOMC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시장 금리의 이런 역전 규모가 얼마나 좁혀지는지를 봐가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은 두 번에 우리도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할 거야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움직이시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를 우리 투자자분들은 꼭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보니까 나라별로도 지금 수익률이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업종별로 미국 업종별로 봤을 때 어떤가요? 보면은 엔비디아는 이미 지금 한 주당 한 $134 정도고 오히려 테슬라 주가는 많이 또 떨어졌고요. 예, 지난 한 주에 정말로 이게 개별 종목들이 거의 지수를 다 움직인 예. 건데 엔비디아가 말씀 주신 대로 지난주에 한 7% 이상 올라가면서 오래간만에 지금 미국의 이제 IT 업종이 1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재, 금융, 건강관리인데 금융은 우리가 잘 아시 JP모건이 호실적 내면서 이제 다 같이 끌어올렸는데 산업재가 뜬금없이 저기 2등을 차지했습니다. 네네. 산업재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버가 들어가 있어요. 아하. 우버가 급등하면서 올랐고요. 네. 반면에 맨 우측에 보면 경기소비재가 지금 꼴찌에서 두 번째지 않습니까? 네. 저 안에 다 끌어내린 게 테슬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두 종목이 완전히 한 종목은 거의 10% 빠지고 한 주간 네. 한 종목 우버는 10% 이상 오르고 양쪽이 이렇게 끌고 올리다 보니까 산업재는 2등을 하고 경기소비재는 꼴찌에서 2등을 하는 결국은 이유가 우버와 테슬라의 그러한 역방향 움직임이 이제 저렇게 나타났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틸리티는 뭐 우리 이때 얘기했지만 해리스가 최근 들어서 트럼프한테 많이 따라잡혔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유틸리티 안에는 소위 그러니까 전기화 또 내지는 신재생 태양광, 같은 거. 신재생 이런 네. 것들이 최근에 많이 부진해지면서 좀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들. 그다음에 금리 올라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부동산 뭐 이런 에너지 이런 쪽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통신서비스는 구글이나 뭐 이런 쪽이 상당히 좀 최근에 좀 부진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결국은 개별 종목들의 독특한 이슈들이 매크로하고는 조금 별개적으로 움직인 한 주간이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가 0.2%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 지수는 2,602포인트입니다. 코스닥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 770포인트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난 금요일 0.6% 반등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9,7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보합 예상됩니다.
LG 에너지솔루션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68%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01만 7천 원이죠. 현대차가 0.6%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5만 원이고요. 기아가 0.4%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0만 1,500원. 셀트리온도 상승 출발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19만 8,1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0.9%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4만 7,900원. KB금융 0.5%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9만 2천 원. 포스코홀딩스가 0.2%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6만 6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호가에서 2% 약세가 예상됩니다. 지난주 후반 들어서 또 주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2%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7만 6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 주가가 좀 급락에 보였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 주가 행보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도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8만 6천 원이죠. 이 가운데 알테오젠 0.3% 상승 예상되면서 호가는 38만 7,500원이고요. HLB 가남신약 승인 일정이 좀 늦춰지게 되면서 지난주 좀 급락으로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 1% 추가적으로 좀 약세가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7만 1,3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리가캠바이오가 0.4%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2만 4천 원이고요. 삼천당제약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4만 6,400원. 엔캠 보합 예상되고요. 클래시스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5만 8,900원. 그리고 휴젤이 2%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6만 1,500원이고 리노공업 상승 출발 예상되죠. 호가 20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뭐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이제 보합권이 예상이 되고 사실 국내 증시 앞서 우리 또 장윤희 캐스터가 우리 국내 증시 아킬레스건이 외국인 수급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외국인이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 그만 좀 팔아야 네.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쓸 것 같은데 봐야겠네요. 네. 예. 특히나 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대장주, 뭐 국민주라 할 만한 삼성전자에 대한 최근 들어서 이제 실망감이 이제 굉장히 커지고 있고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차원에서의 뭔가 좀 투자자들을 갖다가 안심시킬 만한 아니면 뭔가 조금 더 관심을 갖게 할 만한 액션이나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반성문밖에 없었고 실적 발표 후에. 예. 그리고 뭐 정부 차원이나 이런 정책 차원에서도 아직까지는 특히 뭐 기대할 게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 2,600이 언제적 2,600인데 우리 확인해 보니까 2,600포인트라고 하는 코스피 이걸 갖다 제일 처음 한번 찍었던 게 네. 2018년 1월인데 찍자마자 그 다음부터 쭉 미끄러지고 코로나 국면까지 가서 1,439까지 밀렸다가 그 이후에 우리 얼마나 2,600이라는 저 레벨을 자주 봤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오늘만큼은 진짜 2,600 위에서 한번 마감하고 이번 주 2,640도 한번 트라이 해보라는 측면에서 어제 기어이 뭐 찾아서 그냥 이 빨간 샷을 찾아서 밤새 세탁하고 새벽에 다리고 그렇게 입고 왔습니다. 노력하셨네요. 예, 좀 썼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또 소장님의 그런 노고를 좀 알아줘야 될 텐데. 네. 아니 근데 지금 미국 지수 선물은 보면 이 시간대 보면은 미국 지수 선물은 늘 그 보합이거든요. 네. 보합도 그냥 약보합. 네. 근데 장만 열리면은 또 가요. 네. 미국 장에 대해서는 진짜 의심하면 바본가 봅니다. 근데 저는 계속 의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예, 미국장에 대해서 계속 원래 이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이제 그때가 사실은 이제 조심할 때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또 차트를 그러니까 IT 다시 가는 거 아니야? 또 사실은 MB 예. 다시 하는 거 예. 이제 기대를 하는데 이게 확실히 사랑도 변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미국 개인 투자자들 사실은 기관 투자자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개인 투자자들 우리나라의 동학개미처럼 예. 미국에서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장을 좀 많이 끌어올리잖아요. 예. 그런데 재밌는 건 최근 들어서 확실하게 미국 반도체 ETF 대표적인 반도체 ETF가 아이쉐어스 반도체 ETF인데 SOXX라는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는 올라가지만
개인 순매수는 보시면 이제 옅은 보라색이잖아요. 예. 보시면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 급락했을 때 한번 쫙 샀다가 지금 쭉 지속적으로 이제 팔아 내려오는 거를 그러네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개인들이 이제 이번에 빠졌다고 다 사서 그걸 꾹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저 개인은 우리나라 개인 아니고 아니, 미국에 미국 미국에서의 개인 투자자들 분류되는 네네 투자자들. 미국 리테일 네네네. 투자자들 그런 쪽이 지금 쭉 다 밀리는 걸 확인해 보신다는 거면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제는 그냥 그러니까 바이앤홀드 전략은 확실히 이제 좀 건너간 것 같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 전체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엔비디아에 대해서도입니다. 엔비디아. 이제 당연히 대장주니까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올라갈 때 지금 이익 실현하는 개인 순매수 이제 지금 순매도로 지금 나오는 주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하, 예. 결론적으로는 지금 확실하게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서 기대감 때문에 더 많이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걸 놓고 봐서는 그 미국의 그러한 그 투자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숨고르기 혁명, 그다음에 기존에 가던 주마가편 쪽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좀 이제는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적어도 이제 IT 쪽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자분들도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나온 그 물가지표 저희가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CPI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날 PPI 생산자 물가지수 나왔는데 저는 이제 CPI 뭐 예상치보다 높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 쉽게 잡히지 않는다, 상승 압력이 여전하다라는 거고 여기에다가 PPI도 뭐 전월비 보합이라고는 합니다만 그 근원 PPI 보면은 약간 또 우려스럽거든요. 맞습니다. 둘 다 예. 이게 근원이 생각보다 좀 세게 나와서 예. 그러니까 물론 시장이 무시할 정도이긴 했는데 예. 말씀 주신 대로 좀 뭔가 이렇게 좀 뒤가 약간 좀 찜찜해요. 좀 뭔가 예. 좀 찜찜한 결론적으로는 FOMC에서 자신 있게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밀어붙이기에는 매파들을 자극할 만한 이제 데이터와 포인트들이 나왔다. 지금 차트에 보시지만 지금 그 근원 CPI가 지금 전년 동월 대비 뭐 3.2 예상인데 3.3, 그다음에 전월 대비도 0.2 예상인데 0.3 좀 더 높았고요. PP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걸 보여주시면 근원 PPI도 2.7 예상인데 2.8 나왔고 이런 식으로 근원 쪽이 좀 전반적으로 다 높이 올라갔다는 것이 사실은 연준 입장에서 연준의 매파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스러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가장 큰 거는 우린 PC를 본다고 연준이 얘기하는데 예. PC에 앞서서 우리 CPI에서 볼 수 있는 거가 뭐냐면 슈퍼코어 예. 서비스 CPI 결국 초근원 서비스 물가를 많이 네,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차트포트인데 식품 가격, 에너지 가격에 주거비까지 주거비까지. 요 세 개를 다 뺀 서비스 물가가 어땠느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달만 올라간 게 아니라 지금 작년 10월 이후로 다시 우상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지금 10번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이것이 이제 결국은 매파들을 가장 자극할 만한 차트라 보셔야 되는데 왼쪽에 보시면 이제 왼쪽이 미국의 초근원 서비스 물가 전년 동월비입니다. 작년 10월에 3.9% 빠졌다가 지금 이게 다시 우상향하면서 이번에 4.3까지 다시 4%대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네. 방향성 자체는 다시 우상향하고 있고요. 이걸 전월 동비, 그러니까 전달 대비로 놓고 봐도 지금 0.4까지 올랐습니다. 올 6월 달에 마이너스로 가서 야 이제 드디어 다 잡혔다 생각했는데 그 위로 꾸역꾸역 올라와서 지금 0.4면 이걸 그 연환산하면은 거의 4.8, 와 이제 5.2네요. 저 정도면 5.2가 네네.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초근원 서비스 물가가 올라갔던 것 자체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이게 11월 달 스킵 가능성. 이게 금리 인하 못할 가능성.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 9월에 너무 세게 내린 거 아니야? 이런 거. 이것들이 다 맞물리면서 연내에 두 번, 그러니까 스몰 컷 두 번을 생각하던 것이 점점 한 번으로 좀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타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10월달 그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도 지금 예상보다 높게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특히 근데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특히 미시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대선 앞두고 예. 이게 또 공화당은 어마어마하게 높게 보고 있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또 어마어마하게 낮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고 있긴 한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심리 지표들은 어찌 보면 조금은 뭐랄까 디스카운트해서 볼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기대 인플레이션이 네.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썩 기분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0월 14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난 한 주 정말 많은 이벤트가 있었죠. 뉴욕 증시에서는 CPI, PPI 발표가 있었고 여기에다가 테슬라, 로보택시 언베일 행사가 있었습니다. 일단 주가 자체는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이 가운데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는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0.25%포인트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다만 증시 자체는 이미 또 선반영됐다라는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양시장 출발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2% 소폭 올라갑니다. 2,602포인트, 코스닥 약보합권으로 770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혼조세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0.5% 상승합니다. 이거래일 연속 반등 흐름 보여줍니다. 59,6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1.4% 상승합니다. 188,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다시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0.8% 떨어집니다. 407,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보합으로 102만5천원이고요. 현대차가 1.6% 강세입니다. 252,500원. 지금 인도 법인 IPO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기아도 0.7% 상승 중입니다. 101,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0.6% 올라갑니다. 198,500원. 삼성전자 우선주 0.4% 떨어지네요. 48,000 보합이네요. 48,350원. KB금융이 3% 강세를 보여줍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 이제 JP모건이라든지 웰스파고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기대 이상,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측면에서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국내 증시 쪽에서는 이제 KB금융이 지금 강세를 보여줍니다. 94,2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1% 약세입니다. 36만 3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사흘 연속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17만 9천원이고요. 에코프로가 2% 넘게 떨어집니다. 84,700원. 테슬라 주가가 좀 많이 급락하면서 2차 전지 쪽 섹터에도 좀 영향을 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알테오제는 강보합으로 38만 6천원이고요. HLB가 2.4% 떨어집니다. 가남신약, 미국 FDA 그 본심사가 좀 늦춰지게 됐습니다. 클래스 2를 받으면서 이제 6개월 정도 연기가 된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 주가는 하방 압력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2% 약세로 7만 800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가 0.7% 하락합니다. 12만 2,700원.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제약은 약보합으로 67,700원이고 엔캠이 2% 떨어집니다. 20만 500원이고요. 클래시스 0.68% 상승 중이죠. 5만 9천원. 삼천당제약 약보합으로 14만 6,100원이고요. 휴젤 0.9% 올라갑니다. 25만 8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노공업도 0.6% 상승 중이죠. 지금 19만 9,500원이네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나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지금 일단 전반적으로는 글쎄요.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 아니면은 우주항공 관련주들 흐름이 좋은데 유리기판 관련주 내에서는 필옵틱스, 캠트로닉스, 필옵틱스가 4.5%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SKC도 5% 올라갑니다. 16만 9천원. 그리고 JNTC가 7% 강세 2만 4,900원. YC캠도 5% 이상 올라갑니다. 19,060원이네요.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들 흐름이 좋고요. 그 밖에는 글쎄요. 예스24 오늘도 상한가입니다. 지금 이제 소설가 한강 노벨 문학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예스24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 기록을 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한가 8,290원이고요. 그 밖에 출판 관련주 내에서는 한세 예스24홀딩스도 25%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개별적인 모멘텀 정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주항공 관련주들 흐름이 좋습니다. AP 위성이 4.8%, 5% 강세입니다. 11,250원이고요. 세트레가이가 4% 강세입니다. 지금 현재 37,900원. 그 밖에 이수페타시스가 3.8%, 37,700원. AP 위성 보셨고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가 2.4% 상승 중이고요. 세트레가이 그리고 인텔리언테크가 4%에서 3%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0.7% 소폭 올라가고요.
오늘 반도체 쪽은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좀 반등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외국인 기관사입니다. 외국인 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101억 원 순매수고 기관 63억 원 매수 우위, 개인 투자자가 228억 원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19억 원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8억 원, 26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외국인 선물에서 좀 삽니다. 지금 1,907계약 순매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 저희 이제 전일 정규장 마감 대비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달러원 환율은 2원 50전 상승한 1,352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여전히 달러는 강세네요. 예, 예. 달러 강세네요. 네. NDF 시세가 1,347원 40전. 요즘 뭐 스왑 포인트가 1개월짜리가 마이너스 2원 35전. 그 얘기는 이제 1개월 후가 지금 환율보다 2원 35전 낮게 거래된다는 얘기인데 NDF 시세에다가 이제 플러스 해주면은 오늘 시세라고 보는데 그거보다 훨씬 높은 지금 53원 30전. 어떻게 보면은 저기 아까 송 대표님도 언급하셨던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 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첫 번째 이 민은행에서 지준율 인하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위안화가 너무 막 강세로 가니까 또 수출이 걱정이 됐는지 또 이렇게 민은행이 고시하는 위안화 환율이 살짝 또 위쪽으로 그거 하는 경향이 있더니만 어쨌거나 달러엔 환율 149.30 위안화도 다시 약세하니까 우리가 또 못 가는 양상이고 재밌는 거는 우리 10년 국채 선물이 밀리네요. 지난 금요일 날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총재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에는 조금 한 4bp 내리나 싶었는데 네. 10년물 예. 이게 그냥 보합 내지는 오히려 더 오르는 쪽으로 하고 오늘도 10년물 장기 금리는 국채 선물 자체가 이렇게 약간 약보합이라는 얘기는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시장 금리는 잘 안 내리는 뭐 그런 양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코스피는 제가 밤잠 설치면서 와이셔츠 잘 빨았네요. 예. 그나저나 그 에너지가 오후 종가까지 좀 이어지면 좋겠는데요.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나오던 저 금융주 보다시피 네. 조금 뜬금없거든요. 차트상으로 보면은 JP 모건이나 웰스파고가 튀어 오른 게 실적도 조금 의외였고 지금 미국이 그렇게 미국 은행들이 대형 은행들이 그렇게 실적이 좋을 만한 상황이었는지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거기서 의미 있게 봤던 거는 네. 그러니까 다이먼 회장이 상당히 좀 신경질적으로 반응도 했는데 다이먼 회장이 예. 그게 뭐냐면 실적이 좀 뭐랄까 내년엔 우리 안 좋은데 너희들 왜 자꾸 좋다고 그래 이제 거꾸로 이제 이런 질문이었는데 뭐 충분히 그럴 만할 수 있다 보는 게 다이먼 회장은 내년 경기에 대해서는 좀 자신감이 없거든요. 네. 첫 번째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번 실적을 보면 이게 IB 쪽에서 자금들이 많이 그러니까 돈을 잘 벌었어요. 근데 IB 쪽에서?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 지금 올해 들어서 롤오버를 미리 땡겨갖고 채권을 찍는 기업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규모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과 관련된 수수료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미국 특히 투자은행들은 그런 측면에서 수입이 좀 많이 늘었다는 거. 그 다음에 트레이딩 부서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늘고. 결국은 이것이 내년까지 유지될 거냐에 대해서는 좀 자신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에서 보면 이번 실적 시즌 이후로 미국 주요 은행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낮추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제가 좀 또 주목하는 거는 지금 미국 대선이 이제 정말로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그러게 3주 남았나요? 예, 그렇죠. 11월 5일이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정확히 이제 그 영어로 표현 2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네네. 딱 서로 만났는데 이게 붉은색 선이 트럼프 수혜주군, 그 다음에 파란색 선이 소위 해리스 수혜주군, 이제 민주당 수혜주입니다. 근데 중간 중간에 이벤트들이 있을 때마다 급등락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시면 연초 이후에 지금 딱 가운데 지금 서로 붙었습니다. 지금 이게 마치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와 해리스의 지금 초박빙 상황을 주시장이 정확히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이것이 지금 11월 그 대선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주는 우리의 의미는
너무 한쪽에 몰빵하지 마라. 지금 방향 너무 특정 분야, 헬스 되면 이 분야 될 거고, 트럼프 되면 이 분야 될 거고. 이런 기대감 때문에 배팅을 했다가 상당히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걸 사실은 올해 1년 사이에 저거를 누가 미리 예측하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11월 초까지의 그러한 변동성 확대 구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기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투자자분들이 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표님, 송 대표님, 지금 SK 하이닉스 3%대 초반, 삼성전자도 1.7% 금방, 현대차 1.2% 지금 상승폭입니다. 기아도 뭐 한 0.5%. 이 정도 되면은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개장 초긴 합니다만 코스피에서는 현선물 순매수예요. 조금 이렇게 기대해도 될 만한 주초 분위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특히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거의 미워하게 됐지 않습니까? 미워하게. 그렇지, 네. 그 수준까지 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무슨 말씀하신 대로 그 저까지 그 뭐 반성문까지 실적에 대한 반성문까지 발표하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조금만 길게 놓고 보면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나 이런 쪽에 대해서 오히려 미국에서는 개인 투자에 팔잖아요. 사실. 예. 네. 이제 앞으로 더 먹을 게 점점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거는 오히려 이제 SK하이닉스가 지금 더 탄력이 좋긴 하지만 거꾸로 지금 연말로 가면 지금 삼성전자한테 부진했던 가장 대표적인 게 모바일 쪽 소위 이제 스마트폰 네. 분야 쪽에 D램 가격이 떨어지면서 저렇게 지금 부진을 한데 오히려 연말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모바일 그러니까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재고 축소 예. 흐름이 이제 마무리 일단락 될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그 회사들은 또 내년 초 되면 다시 이제 재고 축적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역으로 되면 연말로 갈수록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모바일 디램 중에서는 기회가 분명 좀 다시 있을 것 같고요. 그 사이에 베스트는 거기에 엔비디아 퀄을 통과해서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하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그러면 주가가 지금 PBR 1배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으면 더 세 밀기는 좀 어려운 국민이기 때문에 재미는 없겠지만 내년 상반기를 보고 지금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기다려 볼 만한 그런 상황인 거는 지금 오히려 농부들 실망해서 네. 삼성전자에 손이 안 나가는데 예.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둘 중에 저보고 하나를 지금 사라 그러면 저는 SK하이닉스보다는 아하. 삼성전자에 배팅을 좀 더 하겠다. 개인적으로 좀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쪽 배팅을 더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다운사이드는 좀 막혀 있고 예. 예, 업사이드는 하나 둘씩 제가 이거 말씀드린 모바일 디램 재고 축적 다시 되고 뭐 이런 것들은 가봐야 아는 네네. 하지만 그것이 이제 안 될 거라고 지금 주가는 다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오히려 지금 그 업사이드에 대한 그러한 확률적인 측면에서는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이라도 좀 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항상 저는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는 방향이라서 그렇게 네. 말씀. 그리고 대표님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뭐 최근에 우리가 자주 들었던 뉴스가 버크셔 해스웨이의 그 누굽니까? 갑자기 그 유명한 분이 워렌 버핏. 예. 우리 워렌 버핏 옹이 네. 계속해서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다. 네네. 뭐 네.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거는 많이 팔았다 거의 지분을 뭐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서 그분은 진짜 계속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소식만 들었는데 근데 세계적 글로벌리 따졌을 때 현금 보유 비중이 25년 내 가장 낮다. 네. 이 얘기는 그만큼 위험자산 투자에 지금 많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워렌 버핏 옹이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예. 아. 근데 앞으로 잘못할 거냐는 이제 서로의 그런 뷰가 누가 맞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네. 과거의 경험상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를 갖고 온 건데 이게 이제 지금 거꾸로 말하면 지금 투자자들 심리는 뭐 좋은 뉴스만 주면 내가 언제든 내가 이거 끝까지 들고 갈 거야라는 이제 마음의 준비는 다 돼 있다. 그것이 이제 지금 그 현금 보유 비중으로 나타나는데 말씀 주신 대로 역대급으로 지금 주식 채권에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현금 규모가 낮아서 지금 25년 만에 제일 낮은 수준으로 지금 현금을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을 헐어서 지금 어딘가에 다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주식 네. 채권에 특히 주식의 채권에 네.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역으로 말하면 뭔가 악재가 터졌을 때 그거를 내가 그러니까 사주면서 이걸 버텨낼 수 있는 여력은 거꾸로 말하면 되게 좀 줄었다. 줄어있는. 많이 줄어있다. 그래서 변동성에 어찌 보면 좀 취약한 상황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전체적인. 근데 뭐 여기에 70%가 미국이니까 예. 그럼 미국을 보면 미국에서 개인들의
지금 비주식 자산 아까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역대급으로 좀 낮아져 있잖아요. 이게 1970년대 1950년대 이후에 장기 차트니까 그 파란색 선이 저렇게 낮아 있다는 거는 지금 비보유, 가계보유, 비주식 금융자산, 그냥 현금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게 지금 낮아 있고 대부분 다 주식채권 이런 데 투자, 특히 주식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거의 48%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두면 시차를 두면 이게 소위 그러니까 지금 주식에 많이 들어가 있을 때 들어가면 이후 10년 성과가 좀 안 좋아진다라는 결론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거꾸로 말하면 누군가 누군가 사줘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다 꽉꽉 주식을 채우고 있으니까, 예. 지금 상황은. 그래서 지금 저 차트를 보시면 지금부터 향후 10년 선행 주가 수익률은 기대 수준을 낮춰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 있고, 워렌 버핏 옹이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현금 비중을 많이 높이고 있는 이유도 저기에 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제가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앞으로 10년, 20년을 놓고 연금저축이나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 놓고 보면 기대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걸 감안하시면서 포트폴리오에 임하셔야 된다. 그게 이제 워렌 버핏이 현금 비중을 맥시멈으로 갖고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저런 있습니다. 상황 하에서 글로벌 판때기와 유동성을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이 궁금하네요. 이번 기회에 한번 양털을 한번 싹 깎아 오랜만에. 아니면 결국 이번에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또 돈 찍어낼까? 그래서 또 맞고 갈까? 어느 쪽을 택할지 궁금하네요. 후자이면 그럭저럭 또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맞습니다. 버틸 수 있겠는데 전자를 택하면은 또 살짝 또 피곤해지겠네요. 근데 후자를 택하는 그 앞에 이벤트가 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하죠. 참 궁금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 지수가 따로 갑니다. 코스피는 0.75% 오르면서 2616선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코스닥이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합니다. 0.3% 약세로 768선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오랜만에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여줍니다. 외국인 293억 원의 순매수 기록 중이고요. 여기에 기관도 499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오늘 1,074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양 매도가 나옵니다. 분위기가 정반대인데요. 외국인이 163억 원의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고 기관도 86억 원 팔자 포지션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287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가장 큰 업종들입니다. 오늘은 출판과 은행, 건축 제품 쪽이 업종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에 전기 제품과 철강, 화학업종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도 도서 관련주가 상승세 이어갑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뒤 한강 신드롬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책들이 어제까지 50만 부 이상 팔린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지금 관련주 내에서는 예스24가 상한가 경신했습니다. 8,290원. 한세 예스24홀딩스도 25% 넘는 시세 분출 중입니다. 7,34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출판사입니다. 15.6% 급등하며 19,480원.
밀리의 서재도 15.9% 급등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21,650원이고요. 다산 네트워크스까지도 15.3%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4,150원으로 집계됩니다. 또 관련해서 지금 출판사들에 따르면 인쇄소가 24시간 풀 가동될 정도라고 하는데요. 도서 관련주에 더해서 제지 관련주도 상승하는 모습 포착됩니다. 다음은 유리기판 관련주입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도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JNTC가 15.98% 시세 분출하면서 거래가 26,850원이고요. YC캠이 9.75% 올라갑니다. 19,820원. 피로팁스가 15.25% 상승하면서 23,0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C가 4.47% 상승 중입니다. 거래가 168,2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HB테크놀로지도 8.27%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2,675원 선에서 움직입니다. 우주항공산업 섹터 강세 기록 중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화성 우주선 스타쉽의 5번째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는 소식 덕분인데요. 관련주 내에서는 HVM이 9.19% 상승하면서 17,7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AP위성과 이노스페이스도 3.5%대 강세 기록 중입니다. AP위성이 11,070원대, 이노스페이스가 25,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세트레가이 3.86% 상승합니다. 37,700원. 더불어서 컨택까지도 1.65% 오르면서 1,47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주입니다. 은행주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JP모건 체이스와 블랙록 등 미국 대형 은행들의 호실적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KB금융이 3.61% 추가 상승합니다. 현재 거래가 94,500원이고요. 하나금융지주가 5% 가까이 올라갑니다. 거래가는 64,000원. 우리금융지주도 2%대 상승세 보여주면서 16,2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기업은행이 1.56% 상승세 보여주면서 14,300원이고요. 제주은행 2% 가까이 올라갑니다. 현재 8,78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 양호합니다. 지금 반도체 투톱이 6만전자 그리고 19만 닉스를 회복하면서 반등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지수가 장중에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갈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확인했습니다.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서학개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먼저 5위는 테슬라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따르는 TSLL, 그리고 테슬라가 3위에 올랐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클레이스는 테슬라의 발표에 단계적인 기회를 나타내는 업데이트가 없었고, 모건 스탠리도 데이터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사이버캡 양산 계획을 지킬 수 있을지도 의심스러운데요. 머스크가 제시한 3만 달러가 테슬라가 적자를 내지 않는 한 외부 보조금 없이 10년 안에 그 가격으로 출시하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부정적인 전망에 서학개미가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요. TSLL의 경우 단기 주가 상승을 노리고 주 초반 매수세가 거셌지만 로보택시 공개 후에 매도 규모를 늘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2위는 엔비디아입니다. 서학개미는 거센 매도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AI 거품론 속에서도 AI 칩에 대한 수요가 견조했기 때문인데요. AI 훈련과 추론에 관한 지출이 활발하다는 신호를 볼 때 연말로 갈수록 엔비디아 사정이 더 나아질 것이란 평가입니다. 또한 주 고객인 메타와 MS 등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신 AI칩 블랙웰의 1년치 분량이 완판됐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엔비디아가 내년 AI칩 시장 점유율을 더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월가에서 주목하는 뉴욕 증시 종목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엑슨모빌에 대해 BNP 파리바의 루카스 헐만 애널리스트가 투자 의견으로 비중 축소와 목표 주가 105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최근 중동 전쟁으로 유가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고공행진이었는데요. 오펙 플러스의 원유 생산 확대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유가가 다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에너지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더 악화될 것으로 평가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8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이 아닌 군사 및 정보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폭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유 사업 전망이 불확실해지면서 향후 실적이 우려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추가 랠리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증가하는 AI 수요와 초기 투자로 인해 향후 MS의 이익에 호재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MS의 애저 용량이 온라인으로 확대되면서 연간 매출 전망치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전략적인 투자 확대로 영업 효율이 제고되면서 EPS에 순풍이 불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서 오픈 AI로 인한 손실을 상쇄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실제로 MS가 3년 내에 오픈 AI를 인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관적인 평가와는 달리 목표 주가는 $500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한 낮아진 기대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이키입니다. 트루이스트 증권의 조셉 시벨로 애널리스트가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로 목표 주가는 $83에서 $97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나이키의 턴어라운드 과정이 여전히 길고 불확실해 보이지만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보다 현실적이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최근 나이키는 2020년 이후 소비자 직접 판매에 집중하면서 고전을 겪고 있죠. 소매 제휴 관계 종료로 온 홀딩과 호카 등 경쟁사의 시장 점유율도 뺏기면서 연간 매출 전망치도 낮췄는데요. 그러나 최근 30년 베테랑인 엘리어티를 새로운 CEO로 임명하는 등 경영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또 중국의 경기 부양책 효과를 노리고 중국 시장에도 집중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K 반도체주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지 못하고 외국인들에게서도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갈수록 하향 조정하고 있는 모습이죠. K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는 전망을 시작으로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은 조금 분위기 다른 그런 네. 시장 흐름인데요. 오늘 업종 돋보기에서는 반도체 업종 현황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신영증권 박상욱 선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지금 이 오랜만입니다. SK 하이닉스 2.5%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2.7%, 2.8% 오히려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상승폭이 더 크고 하이닉스 오를 때 삼성전자 빠지고 했는데 오늘 분명히 이제 질문의 톤이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지난 얘기를 일단 짚어본 다음에 네. 지금 뭔가 달라지는 시장 색깔을 한번 짚어봐야 되겠는데 아니 저기 우리 박 연구원님 네. 삼성전자 실적이 진짜 부진했습니까? 실제로 3분기에 기존에 이제 네. 여의도 쪽에서 추정했던 것 대비해서 좀 많이 안 좋았죠. 추정치보다는 안 좋았다. 아, 네, 맞습니다. 추정치보다 많이 안 좋았고요. 거기에 대한 요인은 사실 네. 조금 일회성 비용이 컸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예. 이제 원래 매분기 인센티브 충당금을 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올해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연초에 조금 덜 쌓아놨다가 지금 좀 늦게 쌓았기 때문에 이제 3분기에 그런 일회성 요인들이 좀 컸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4분기는 오히려 더 차라리 한번 뭐 매도 일찍 맞고 나니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4분기에는 3분기보다는 증이익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삼성전자하고 이제 SK하이닉스 주가가 좀 희비가 엇갈렸던, 물론 오늘은 좀 두 종목 모두 흐름이 좋습니다만 최근에 흐름이 좀 엇갈렸단 말이죠. 특히나 그 이후로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쪽으로 사업을 집중하다 보니까 그 엔비디아 직접적인 밸류 체인으로 좀 기대가 컸던 것 같은데 어떨까요? 삼성전자는 그럼 지금 뒤늦게라도 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제가 현 상황에서 이렇게 딱 뭐 기다 아니다 뭐 이런 예. 식으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예. 어렵지만 일단 뭐 제가 듣는 소식으로는 아직까지도 조금 신규 HBM 진입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조금 삼성전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요? 이게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젠슨원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그 HBM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작년부터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었고요. 예.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HBM 수요가 계속 네네. 늘어나고 있는데 일단 1차 밴더가 SK 하이닉스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2차 밴더로 마이크론이 있지만 굉장히 미미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3차 밴더로 삼성이 조금 진입을 해줘야지 그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오히려 하이닉스 측면에서는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거고 엔비디아 측면에서는 가격 협상력을 가져오기 위해서 조금 삼성이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스탠스인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FN 가이드가 지난 10일 날 지난주 발표했던 그 이제 추정치인데 SK 하이닉스 이제 3분기 매출액이 17조 9천억, 영업이익 6조 7천억 뭐 이렇게 추산된다는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과거 추세를 봤을 때 삼성보다는 그만큼 낮아지진 않았는데 조금 낮아졌습니다. 원래 한 조금 낮아졌어요? 7조 원, 7조 원 초반 정도의 영업이익을 다들 보고 계셨는데 아 그래요. 예, 이제 뭐 9월 갈수록 이제 디램 가격도 조금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낸드 가격도 조금 미미하게 오르고 있어서 네. 추정치가 살짝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막 3조 원, 4조 원 정도 추정치가 낮아진 건 아닙니다. 야 저렇게 지금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그래프가 여전히 우상향을 그리는데도 불구하고 저 정도 갖고는 시장이 만족을 못한다.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기대치가 거죠. 예. 높다. 얼마나 벌어줘야 되는 건지 저 정도 되면은 저거 갖고도 마음이 양이 안 찬다고 하면은 뭐든지 기대치가 중요하니까요. 예. 기대치가 그 사실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호퍼 다음에 이제 블랙웰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수요가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공급에 부족하지 않으려면은 계속해서 이쪽 부분의 수요는 좀 견조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를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앞으로 어떨까요? 일단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예. 유리하죠. 아무래도 SK 조금 더 하이닉스가. 고부가 가치 제품인 HBM을 잘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네.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좋을 거고 매출이익 측면에서도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는 아직은 이제 HBM 쪽으로 이제 매출 포션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이 살짝 좀 부재하지 않나 좀 이 정도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반도체가 이제 저 HBM 경우에는 젠슨한 그 엔비디아 CEO도 그러잖아요. 아주 거기 차세대 AI 칩에 대한 수요가 인세인이다. 정신 나간 정도다. 아주 미친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고객들의 수요에 일일이 다 대처하지 못할 만큼 물량이 딸려서 죄송하다는 식인데 또 우리가 모건 스탠리는 또 무슨 뭐 공급 과잉이라면서요. 그 얘기는 또 디램 얘기인가요? 전통적인 그쪽을 얘기하나요? 모건 스탠리가 얘기를 하는 거는 네. 이제 HBM의 수요가 이제 뭐 엔비디아 측에서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적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럼 이제 모건 스탠리도 HBM을 얘기하는 거고 네, 젠슨 왕도 HBM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이게? 그거는 이제 내년 가봐야지 내년 사실 가봐야 파악 한다. 가능한 거라서요. 사실 이 AI라는 게 작년부터 붐이 일어났던 네. 새로운 네. 시장인 거잖아요. 원래 예. 있었지만 굉장히 작았던 시장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베이스로 이제 미래를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되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모건 스탠리랑 파리바 BNP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제 뭐 골드만삭스나 시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리시하게 보고 있고요. 근데 우리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가 그렇게 딸립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일단 TSMC가 잘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뭐 그거는 같습니다. 인정하고. 네. 예. 예. 이제 뭐 근데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뭐 좋은 소식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3나노 쪽으로 가면서 이제 뭐 수율 측면이나 성능 측면에서 경쟁사 대비해서 조금 낮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 거는 팩트입니다. 그랬다. 지금 범용 디램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급 과잉 이슈가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공급 과잉 이슈가 나오는 게 수요가 안 좋아서 이제 수요가. 그 수요가 공급을 하회하지 않을까라는 예. 걱정 때문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왜 그렇게 수요가 안 좋을 거라고 보는지. 예. 사실 간단하게 생각해 예. 보시면은 저희가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으신 분들이 없잖아요. 네네. 예.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산업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YOY로 이제 전년 대비해서 그로스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서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최근에 이제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조금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나머지 수요처에서는 조금 낮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도 조금 낮은 성장률을 보여줄 거다 좀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면 AI 반도체 칩에 어느 정도 비중을 늘려가는지가 실적의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AI 반도체 칩이라는 게 원래 없던 제품이어서 예. 기존에 있던 시장도 이렇게 조금씩 커지고 있는 반면 이제 HBM이 끼면서 이제 이쪽에서는 조금 그로스를 조금 많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HBM이나 이제 AI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열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이제 해봤자 뭐 핸드폰 전년 대비해서 뭐 한 1% 2% 더 팔리고 덜 네네. 팔리고 이 정도 되는 시장인 반면 이제 HBM 서버 같은 경우에는 뭐 매년 지금 뭐 2배, 1.5배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최근에 워낙에 이 삼성전자 주가가 뭐 특히 뭐 일간 차트, 주간 차트 할 것 없이 차트상으로 보면은 흔히 말하는 완전 떨어지는 칼날이에요. 이거 봤다가는 이거 손 다칠 것 같은 네. 그런 정도인데 오늘 이제 뭔가 살짝 이렇게 조짐은 뭔가 이렇게 새로운 기운이 느껴지는 건 사실인데 하도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6만도 회복했죠. 네. 일각에서 이거 잘못하면은 떨어지는 칼날 삼성전자 봤다가 이제 일각에서 아주 비관적인 얘기죠. 이거 인텔 꼴 난다 옛날에 이런 소리까지도 합니다. 우리 또 박영구님은 또 이제 반도체 쪽 많이 봐 오셨으니까 삼성전자의 경쟁력이나 어떤 뭐 사업 포트폴리오 또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가능성 그 감안해서 주가 측면에서 지금 인텔 꼴 난다 거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면은 그건 좀 과도한 얘기다 어느 쪽이십니까? 그거는 조금 너무 과하다고 과한 얘기죠. 예, 보고 있고요. 사실 예. 생각해 보시면 2022년도에 예. SK 하이닉스도 부도설이 많이 돌았습니다. 예. 22년에 예.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갑자기 확 살아났죠. 갑자기 또 확 살아나고 돈도 지금 많이 잘 벌고 있고요. 저기 또 새로 또 배감 쪽인가 또 새로 부지 뭐 그거 하는 것 같은데 공장 또 새로 짓는다면서요. 내년 4분기에 M15X 쪽이라는 이 M15X라는 D램 팹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그쪽에다가 예.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저는 정량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네. 12개월 포워드 PBR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거의 딱 한 배 정도 수준입니다. 네. 1배. 예.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히스토리컬을 다 쭉 뽑아봤을 때 0.85배 정도가 역사적 저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은 조금 부재할 수 있으나 주가 측면에서는 지금 굉장히 싼 가격이기는 하다. 만약에 삼성전자의 저력을 믿으시고 조금 뭐 2년, 3년 롱런을 하시려면은 이 정도 가격이면은 조금 트라이 해볼 만하지 않을까. 좀 이 정도로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 그 송지경 대표님은 이제 만약 지금 투자라고 한다면은 이제 하방 압력이 적고 이제 올라갈 일이 남은 삼성전자에 투자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연구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이라고 보세요?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예. 고르자면요. 예. 저는 사실 하이닉스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기는 SK 하이닉스를, 해서 예. SK 하이닉스는 지금 한 1.5배 수준으로 역사적 중단 정도의 위치에 있기는 한데 PBR 얘기신가요? PBR 12개월 네네. 선행 PBR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D램 쪽도 HBM을 조금 잘 못하고 있고 낸드 쪽은 수요가 조금 부진하고 파운드리도 말씀하셨듯이 뭐 지금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고 내년에 엑시노스도 탑재가 안 된다는 얘기가 좀 많이 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스마트폰 사업부에서도 영업이익이 조금 훼손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는 시점에 삼성전자를 조금 더 선호할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아무래도 HBM으로 직접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거를 보여주는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업사이드가 열려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회 비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기회비용 예. 문제다. 뭐 저는 아마 정민 앵커 같이 질문을 하면은 그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점심 때. 너 짜장면 할래, 짬뽕 할래?
갈등스러울 때는 그냥 짬짬이 시키면 돼요. 저는 뭐 반반.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반 하겠는데 근데 삼성전자 주변의 지인들 가운데는 이제는 본전 오면은 다시는 안 쳐다볼라 합니다. 털고 나와서 너무 지루한 거죠. 너무 기다리기. 지루하고 그렇죠. 마음고생 심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오늘 보니까 한미 반도체 같은 이런 쪽도 지금 상당히 좋은데 5.57% 대단하네요. 요 지금 소부장 충분히 조정받았다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반도체 소부장의 밸류에이션이랑 그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국내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예, 국내 주식들을 봤을 때 같이 움직여요. 같이. 예, PBR이 같이 안 움직였던 적이 없습니다. 네. 결국에는 전자랑 하이닉스가 조금 주가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지 그 아래 밸류 체인들도 같이 가는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렇겠죠. 예, 그나마 이제 엔비디아는 지금 거의 전고점 수준에 이미 도달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HBM HBM 관련주들이 조금 더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박 의원님 보시기에 엔비디아 주가 쌉니까? 아니면 또 뭐 추가로 지금이라도 신규라도 사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그래 보시라고 한번 권할 만한 수준입니까? 저는 솔직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엔비디아의 견고한 생태계를 다른 업체들이 조금 감히 넘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뭐 네. 인텔이든 AMD든 다 이렇게 트라이하고 네. 있지만 예. 이게 마켓 쉐어를 생각보다 가져가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AI 시장은 매년 뭐 CAGR로 뭐 한 30-40%씩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장기적인 그런 기술 경쟁력이 좀 유지될 걸로 보고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에는 괜찮은 주식인 것 같고 뭐 단기적으로 뭐 1년 정도 보시고 들어가시기에는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하방 리스크도 좀 열려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거. 네네. 엔비디아 젠슨황. 네. 또 그 AMD의 누굽니까? 리사수. 리사수 예. 그리고 저 슈퍼마이크로. 네. 거기도 대만 분이죠. 네. TSMC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 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그냥 대표 이사급으로 그냥 대만 분을 모셔오는 건 어때요? 이거는 지금 이거는 보니까 아주 대만이 그냥 싹쓸인데요, 반도체는. 예. 그 대만 쪽이 원래 아주 히스토리도 되게 길고 네. 또 뭐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잘 해왔기 때문에 지금 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국내 쪽은 메모리다 보니까요. 메모리는 또 다른 얘기라서 뭐 대만 분을 모셔올지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기술 유출 얘기는 뭡니까? 삼성전자 무슨 기술 유출하는 직원이 있다는 둥 이거 그냥 찌라십니까? 아니면 팩트입니까 이게? 이거는 팩트죠. 이거는 몇 년 전부터 몇 년 계속 전부터? 예, 되게 핫했던 이슈였었고요. 아무래도 중국 쪽으로 좀 기술이 많이 유출이 되는 것 중국 같은데. 쪽으로? 예, 이제 뭐 쉽게 말씀드려서 중국 쪽에서 우리가 뭐 너 평생 벌 돈 다 줄 테니까 네. 여기 와서 뭐 좀 도와주라. 뭐 이런 네. 식으로 해서 많이들 뭐 나쁜 짓을 하셨고 이제 걸리기도 하셨죠. 예. 그래 가서 평생 먹고 살 돈 받기는 받고 나왔나요? 그건 제가 확인이 불가능하죠. 확인이 예. 불가능하시다. 이건 좀 다른 결의 질문인데 그 엔비디아 독주 체제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럼 AMD는요? AMD도 그 자체 AI 칩을 개발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예, 있고요. 예. 인텔도 이제 가우디라는 칩을 이번에 또 3까지 출시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GPU를 가장 먼저 이렇게 네네. 상용화한 업체잖아요. 개발자들이 많이 썼을 거고요. 그때 이미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다 배포를 해놨어요. 개발 툴 같은 거를. 엔비디아가. 쿠다라고 예, 예, 하는데 예. 이 쿠다 생태계를 지금 견고하게 깔아놨고 저도 이제 최근까지 엔지니어분들이랑 소통을 했을 때 거의 현업에서는 뭐 99%, 98%가 다 엔비디아 소프트웨어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뭔가 깨부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다른 업체들은 조금 중소형사나 아니면 좀 연구실, 랩 쪽에서 조금 많이 쓰이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오신 그러니까, 김에 예. 그것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액침 냉각 요새 한때 뭐 조금 네, 맞습니다. 이슈가 됐습니다. 예. 그쪽에 지금 뭐 실제 실적 측면에서나 거기에 있나요 지금?
아니, 액침 냉각은 지금 당장 쓸 필요도 없고 지금 당장 쓰기에 되게 리스키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물론 트렌드상으로 방향성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한 4년, 5년 뒤에는 액침 냉각이 적용되는 서버가 분명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는 공냉식에서 순냉식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과도기 시점이고 뭐 한 5, 6년, 4, 5년 뒤가 이제 순냉식에서 액침 냉각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현재로서는 테마주의 성격이 짙다. 그렇죠. 약간 유리기판처럼 방향성은 되게 좋아요. 되게 아이디어도 좋고 실제로 테스트를 돌려보니까 성능도 잘 나오는데 서버는 6년, 7년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이 6년, 7년 24시간을 돌리는 게 서버인데 이때 동안 한 번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네. 한 2, 3년 정도의 퀄 테스트 기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소장님 간단하게 뭐 한미 반도체를 비롯해서 예. 국내 증시 예. 반도체, 뭐 소재 부품, 장비 쪽 말씀 주셨는데 이쪽 어떨까요? 여전히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 대장주 쪽으로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 아니면 소부장 쪽도 관심을 가져가는 거 괜찮을까요?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대형주 플레이를 하는 게 조금 더 마음이 대형주 편하실 플레이, 것 같고요. 예. 어차피 그 방향성은 똑같습니다. 이제 보통 베타라고 하죠. 투자의 네. 리스크 대비해서 리턴을 고려를 했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대형주 플레이를 하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 뭐 짜장면 반, 뭐 짬뽕 반, 뭐 이런 식으로 예, 조금 분산해서 가져가시는 게 훨씬 예, 그래요. 좋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예상외로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외국인이 좀 매수해주고 있고 또 선물에서 지금 대규모로 좀 순매수를 보여주다 보니까 거의 뭐 5,400개 가까이 했네요. 네. 1시간도 안 됐는데. 예, 지금 그렇다면 이거 한번 외국인들이 중간에 변심만 안 한다면은 아니면 이 친구들이 작심을 하고 땡길 수도 있는 겁니다. 지수 플레이 하는 측면에서는. 소장님 그래도 노고가 반영이 돼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